앞서 기어를 2개 만들었고, 기어 2개를 만들었고, 이빨의 개수 10개짜리 하고 20개짜리 기어 2개를 만들었고, 바로 보면서 이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에서 요런 하우징 역할할 부품을 한번 스케치하면서 탑다운 설계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셈블리에서부터 설계하는 방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새 파일은 뭐로 간다? 아이고, 어셈블리로 가요. 새 파일은 어셈블리. 자, 여기에서 레이아웃 작성을 해도 되는데, 문서 열기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거부터 안 하는 거죠? 탑다운으로 설계를 가려면 어셈블리 시작에서 일단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윗면 평면에 뭔가 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화 해 가지고 새로운 부품을 하나 만들 거예요. 바로 어셈블리에서 파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시작할 건데, 일단 밑그림부터 좀 그리기는 할 겁니다. 밑그림 레이아웃부터 좀 잡기는 할 거예요. 일단은 이 어셈블리를 저장을 해 놓는 게 안전하겠는데, 요거는 기어박스 앞서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트랜스미션, 어셈블리 이름은 트랜스미션이라고 아예 저장을 할게요. 저장됐나요? 네. 자, 그럼 저도 기어박스 폴더에 트랜스미션이라는 어셈블리 파일명으로 저장합니다. 기어박스 폴더에 트랜스미션. 자, 일단 윗면 평면에다가 평면에서 보고 있는 거를 한번 스케치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구상해 볼 거예요. 레이아웃을 구상할 건데, 윗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간 셈입니다. 윗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간 셈이에요. 박스를 기준으로 설계하기보다는 원동축을 가지고 먼저 설계를 해 볼 건데, 중심선을 하나 그려 볼게요. 중심선을 하나 그릴 텐데, 요렇게 1, 2 찍어 가지고 중심선을 바깥쪽에 대략 먼저 그려 놓을게요. 중심선. 자, 요렇게 수평 피드백을 보고서 요거 잡았어요. 그리고 이 원점을 첫 번째 선택하고 그려준 중심선을 두 번째로 선택해 가지고 1치라고 구속을 입력합니다. 자, 여기 원점에 어셈블리 원점에 1치로 구속된 중심선을 주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주축. 똑같이 평행하게 밑에다가 1번, 2번 찍어가지고 1번, 2번 찍어가지고 중심선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거는 종동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종동축으로 생각할 텐데, 이때 이거는 뭡니까? 메모장이 어디 갔나? 축지름을 구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아셔야 좋아요. 축지름을 구하는 방식을 아셔야 좋아요. 자, 이 스포기어가 이렇게 생긴 스포기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요게 칩이었고, 자, 이게
둘 다 이수죠. 이수. 중심축거리 C, 중심거리 C는 2분의 PCD1,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PCD1 플러스 PCD2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어의 PCD는 20이죠. 그죠? 모듈 곱하기 이수 해가지고 2 곱하기 10 했을 때 20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기어의 PCD는 이걸 PCD2라고 하고 얘를 PCD1이라고 하고, 얘는 2 곱하기 20인 거죠. 위에 것처럼 똑같이 안 쓸게요. 시간 없으니까. 얘는 PCD가 40이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PCD1의 값 요거를 여기에다 대입하고 요거를 PCD2 여기에다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2분의 20 더하기 40 해가지고 60을 2로 나누는 셈이죠. 그러면 이 축의 중심거리는 몇입니까? 30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중심축 간의 간격을 30으로 입력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중심축 거리를 스포기어 두 개에 맞물리는 기어였을 때 이 수가 10이고 이 수가 20, 모듈은 2로 같을 때 이렇게 중심 축간거리 구하는 공식을 응용해서 우리는 중심선의 간격을 30으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로 요거 30. 자,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기어박스의 하우징 요거를 설계하려면 이 안에 끼워 넣을 축의 중심거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레이아웃으로 지금 잡는 중인데 저만 잠깐 할게요.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위아래 두 개를 그려 놓고 이게 축이다. 축은 6파이짜리를 둘을 다 같이 쓸 거고 요렇게는 대칭이다. 가상으로 축을 그리는 거죠. 우리는 6파이짜리 축을 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축이 모양이 있는 거죠. 축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KS 기계제도 규격은 베어링이 원하는 규격이 없어서 급하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찾은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축이 쇠로 된 축이 5파이짜리예요. 그러니까 요 스케치도 바꿀 겁니다. 요거 5파이짜리인데 이 5파이짜리를 연결할 만한 베어링을 현재 재고 갖고 있는 게 625 베어링이에요. 625 베어링. 625 베어링 이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요쪽에서 쓰는 것처럼 요렇게 베어링 총 4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625 베어링 ZZ 요거는 현재 갖고 있는데 이거 중국산이에요. 되게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베어링인데 요거의 스펙을 한번 보니까 625라고 해놓고 내경
축을 조립하는 구멍은 5파이, 외경, 바깥지름 16파이. 그리고 두께는 오픈하고 ZZ 둘 다 실드 부치하는 거 상관없이 나비가 5라는 얘기예요. 자, 5, 16, 5 요거를 참조를 할 텐데 여기 축을 5파이로 바꿀 거고, 그래서 이 조립하는 베어링은 625 베어링으로 가고, 이때 베어링의 외경은 16파이, 그리고 요거의 나비는 5. 글씨가 잘 안 보이겠다. 5. 요렇게 베어링을 가지고서 설계를 해 볼게요. 자, 이 베어링이 결정이 났으니까 요 스케치에서도 요거 5로 바꿔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우징 기어 박스 요거 사이즈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는데, 기어 박스에서 종동축에 있는 기어들의 요렇게 구간을 결정을 해야 이 박스의 안쪽에 길이 방향 치수를 정할 수 있겠죠. 모면 너비는 지금 10mm 식으로 가요. 그죠? 모면 너비는 10mm 식으로 가고, 허브에 튀어나온 부분은 계속 8mm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18 곱하기 3이네. 그죠? 그러면은 38은 24에다가 54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54짜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54라는 이야기인데 박스의 안쪽을 54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꽉 끼죠? 꽉 껴서 얘가 돌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공차를 좀 주는 게 좋겠죠. 요렇게 틈새가 좀 생기게 보면은 좋겠죠. 그래서 요런 데다가 참고될 수 있도록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거를 생각해도 좋겠으나, 그것까지는 우리가 설계하기가 불필요합니다. 좀 이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정밀도 이런 거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카바의 안쪽을 이 바깥으로 0.5씩 이렇게 줘가지고 55 정도로 잡으면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55로 잡아 볼게요. 자, 코너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코너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1번, 여기에다가 2번 클릭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코너 사각형을 하나 그려 줄게요. 아이고, 시작해 놓고 또 했네. 자, 요런 식으로 그려 놓고 이 안쪽에 X 방향으로 길이 값은 54, 55. 요거 내측 간격 요렇게 보는 셈이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요거 주석을 좀 달아 놨습니다. 문제는 이 55짜리가 원점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게 필요하겠죠.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잡는 게 좋겠죠.
자, 그러려면 뭐 그리는 게 좋습니까? 중심선을 그리는데 요 선분의 중간점에서 1번 잡고 원점에다가 2번 클릭해서 중심선을 추가할게요. 중심선을 추가하고 이 중심선에다가 수직 구속을 주면 되겠어요. 중심선 그리기. 자, 이렇게 중간점에서 원점까지 클릭해 놓고 얘를 수직 구속. 자, 이렇게 하면 좌우 대칭이 됐죠. 레이아웃으로 그려놓은 중심선의 길이도 좀 더 조절하고 이 선분도 좀 조절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저만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를 큰 아웃라인을 한번 잡았어요. 그러면 요거에 그 박스의 두께는 얼마 정도로 설계하는 게 좋을까? 요 박스의 두께, 요렇게 두께. 출력으로 3D 프린팅으로 만든다면 5mm 너무 두꺼운데? 1.5는 말고요. 노즐 구멍이 3D 프린터기,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린터기의 노즐 구멍 요거 지름이 얼마예요? 0.4파이죠. 그러면 출력할 때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최소는 0.4 이상인데 0.4면 외벽밖에 안 만들어져요. 내벽까지도 만들려면 최소 0.8 이상이 돼야 돼요. 요게 한 바퀴 지나가고 한 바퀴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외벽과 내벽을 출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소 0.8인데 그러면 내부 체험을 안 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0.8mm가 최소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벽을 한번 채우고 이렇게 내벽을 한번 쫙 채우고 내부 채움 인필까지 하려면 이렇게 됐을 때 0.4 노즐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외벽 0.4 내벽 또 0.4 요거 두 개 더하면은 0.8파이라는 이야기였죠, 방금 전에. 그죠? 그러면 내부 체험도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체험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체험도 뭐 예를 들어서 0.4 한다. 그러면 이 합은 얼마예요? 1.2 정도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흉내는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 체험까지. 오케이? 그래서 흔히 설계할 때 3D 영상을 설계할 때 FDM에서는 노즐 구멍에 직경을 가지고서 만들려고 하는 형상의 두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외벽과 내벽 그리고 이 내부 체움 이런 것도 감안하면은 최소 1.2 이상은 돼야 돼요. 학습 모듈에서는 최소 두께를 1mm로만 이야기합니다만 엄밀히 말해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1.2 정도로 설계할 때 아예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즉 0.4의 배수로 가는 게 좋은데 최소 1.2 이상은 두께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5mm는 아까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소재를 너무 쓸모없이 사용하게 돼요. 쓸모없이 사용하게 되고 케이스 역할, 하우징 역할을 할 때 힘을 가했을 때 부러지지 않을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2mm 정도 무난합니다. 2mm 정도가 무난해요. 그러면 이
케이스의 본체 하우징의 두께는 2mm로 설계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요소 옵셋을 쓸 텐데 요 직사각형 그려놓은 거를 요소 옵셋 할 때 옵셋 방향을 어디? 바깥쪽으로 2mm. 체인 선택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요소 옵셋 체인 선택 체크 돼 있고, 옵셋 간격 2mm 넣고 사각형을 선택했어요. 체인 선택 체크된 상태에서 이 선분을 선택하니까 미리 보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옵셋 2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또 봐야 될 것은 이 위아래 두 개의 선분들, 두 개씩의 선분들이 있는데 얘가 정의가 안 됐죠. 그죠? Y방향으로 정의가 안 됐는데, 자, 이거는 또 역시 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식을 적용해야 돼요. 일단 요 기어박스 그림으로 다시 왔는데, 요거하고 요렇게 폭을 알아야 되겠죠. 이수가 제일 많은 거하고 이수 제일 작은 거하고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려지겠죠 나중에. 지금 얘는 아닌데, 이것처럼 이수 10개짜리 내하고 이수 20짜리 내하고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비율도 있지만 이쪽에도 역시 이 큰 이수 20짜리하고 작은 이수 10짜리 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끄던 지름 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이끄던 지름은 PCD 플러스 피치온 지름 플러스 2 곱하기 모듈이잖아요. 예를 들어 큰 기어, 이빨의 개수가 큰 기어 20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2 곱하기 20인 거죠. 여기서 2가 모듈이고 이수가 20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PCD는 40인 거죠. 40. 그리고 모듈은 방금 전에 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M 하면은 4잖아요. 44예요. 근데 44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 반지름 값을 알아야지 이쪽에 박스의 이 네 벽의 간격을 알 수가 있죠. 중심축으로부터. 그죠? 그러면 이끄던이 44라는 이야기면은 최소 나누기 2 했을 때 22보다는 커야 기어의 이빨하고 이 하우징의 내벽이 안 부딪히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그림으로 그럼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종동축 여기에 이끄던 44짜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고 요거하고 중심선하고 같이 선택해서 대칭 잡아놓고 이렇게 그 케이스의 내벽이 설계되면 이거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방금 전에 코너 사각형을 어떻게 그렸는지 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다고 빨리 그렸는데 쏘리 다시 요거를 해주면
자, 코너 사각형을 요런 식으로 그냥 그릴게요. 아래쪽에 중심선 있었죠, 여러분? 아래쪽에 중심선에 대해서 1번, 2번 찍어가지고 코너 사각형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코너 사각형의 위아래 선과 중심선, 요거하고 중심선, 이 세 개를 선택하면 무슨 조건을 줄 수가 있냐면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대칭. 나 이거 선택을 잘못했었나? 자, 대칭.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빨의 개수가 20인 거는 이끄던 지름이 44라는 거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을 44로 잡는 거예요. 지름으로. 지능형 치수 44. 오, 이거 문제되네. 뭐예요? 요소 옵셋 해가지고 만들었던 이 선 두 개가 뭐하고 부딪히겠다라고 확인이 돼요? 기어하고 부딪히겠구나. 그죠? 그러면 요 케이스를 나타내는, 하우징을 나타내는 이 선이 더 이쪽으로 나와야 되죠. 이렇게 더 나와야 되죠. 자, 그것이 최소가 중심선으로부터 최소가 22라는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최소가 20인데 요 간격은 넉넉하게 주는 게 작동할 때 아주 좋겠죠. 요거는 이 정도를 더 더한다 이렇게 보면 중심선으로부터 내측의 선이죠. 내측의 선. 요거까지는 24 정도가 되면 되겠네. 이 수가 더 많은 거는 없죠. 그러면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요렇게 44, 24였죠? 24로 하기로 해놓고 엄한 걸 넣었네. 자, 이렇게 보면 더 잘 이해되나요? 치수가 이쪽에 모여 있으면 더 좋겠다. 아이고, 뭐니? 잘못 클릭했다. 앉아서, 허리가 아파서 좀 앉아서 하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허리가 아플 때는 서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리도 아프고 그래갖고. 자, 큰 기어가 요렇게 놓이고 요렇게 놓이고 작은 기어는 이 위에다가 또 그릴 건데 1번 2번 코너 사각형 요렇게 잡아가지고 또 그릴게요. 작은 기어를 여기다 그릴게요. 자, 그러면 역시 이 선과 중심선 요거를 뭡니까? 대칭으로 구속을 해야 되겠죠? 세 선을 다중 선택해 가지고 대칭. 자, 얘를 20에다가 24라고 치수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4.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기어의 이빨들이 맞물리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맞물리는 기어에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44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왜 24라는 치수를 넣었느냐? 작은 기어는 모듈이 2이고 이수가 10개죠. 그래요. 그러면 이끄돈을 제가
가지고 앞서 이야기했으니까 작은 기어의 입구돈도 PCD에다가 EM 하는 거니까 PCD는 모듈 곱하기 2수고 요거고, 그러면은 얘는 20에다가 이렇게 돼서 24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작은 기어를 기준으로 여기에 간격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왜? 두 번째 종동축의 원동축의 두 번째 기어가 20이에요. 이수가 20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어의 이수가, 여기에 있는 이수가 20이에요. 첫 번째에 있는 요거하고 이수가 같아요. 우리 이렇게 갈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런 면에서 작은 기어에 대한 것으로 이 선을 생각하면 안 되죠. 큰 기어에 대한 이수가 20짜리인 거에 대한 내측 간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아까 했잖아요. 24. 그죠? 그런 거로 위에 있는 원동축에서 여기까지의 간격도 이거 24라고 잡아야 되죠. 작은 첫 번째 기어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24. 자, 여기서 제가 다른 거는 안 하고 요것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단에 있는 요 기어는 요거 15, 이수 15, 이수 15 요렇게 갈 거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기어의 이수는 20, 첫 번째 거는 10, 얘도 20에 10에 15 이렇게 가니까 제일 큰 이빨 개수가 제일 큰 거 20짜리들만 기준으로 중심선에서 아래쪽까지 이 24를 보고 중심선에서 위에까지 24라는 치수를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기어의 바깥지름이 제일 큰 거 기준으로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레이아웃을 잡았어요. 단 뭐가 남았어요?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죠. 요 베어링이 들어갈 자리죠. 그죠? 요 베어링이 들어갈 두 군데. 자, 요거는 일단은 요 하우징을 이렇게 돌출해서 만들고 이거 원형으로 얘를 안착할 수 있도록 원통 구멍을 뚫는 것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밑그림은 일단 요렇게 해놨을 때 베어링이 뭐 예를 들어서 베어링의 바깥지름이 16이라고 했을 때 16이었잖아요. 이 설계로 케이스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스케치에서 레이아웃은 그냥 끝낼게요. 레이아웃 스케치는 끝낼게요. 스케치 종료. 자, 이렇게 어셈블리에서 뭡니까? 내가 부품들을 배치할 것을 윤곽을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품들을 가상으로 대충 갖다 놓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셈블리에서 파트를 만드는데 하우징 파트를 바로 만들어 볼게요.
부품 삽입이라는 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세 파트가 있나요? 찾았어요? 자, 요거는 좀 어려운데 잘 따라오세요. 부품 삽입의 세 파트를 누를 때 이 파트를 배치할 면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을 파트 배치할 면으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이 파트 입장에서는 선택면이 정면 평면으로 인식이 돼요. 요게 정면 평면으로 인식이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파트를 배치할 면으로 이야기했죠. 파트를 배치할 면은 윗면에 어셈블리의 윗면에 배치할 면으로 인식되지만 새 파트 입장에서는 그것을 파트의 정면 평면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죠? 어셈블리에서 새 파트를 배치할 면은 윗면 평면으로, 즉 메이트처럼 잡히는 거고, 이 파트 입장에서는 선택했던 그 윗면 평면이 파트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정면 평면으로. 오케이? 해보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새 파트를 갑니다. 파트를 위치할 면이나 평면을 선택하십시오. 맨 밑에 보면은 상태 표시줄에 이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윗면 평면,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을 선택합니다. 오, 뭐가 생겼어요. 클릭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파트 저는 뭐 몇 개 만든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디자인 트리,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 2 위로 꼭세 트랜스미션 이라고 하나 생겼는데, 트랜스미션은 뭐예요? 어셈블리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파트라는 요 글씨는 뭐예요? 새로 만들어 놓은 그 뭡니까? 어셈블리 부품 삽입의 새 파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파트라고 떴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요 글씨의 색깔이 어때요? 파란색이죠? 그리고 리본도 좀 이상해졌습니다. 부품 편집이라고 떠있죠?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스케치 모드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스케치 종료나 이런 거를 쓰지 말라고 피처 명령을 또 바로가기를 주로 이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바로가기 누르면 돌출이나 그런 거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셈블리에서 설계하기 하다가 여러분이 피처 탭을 눌러서 돌출 보스 베이스 해야지 하다가 부품 편집 요거 눌러가지고 스케치 상태에서만 그냥 빠져나와요. 이런 실수를 처음에 많이 하세요. 뭐냐면은 피처 탭을 눌러가지고 내가 돌출 보스 베이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실수로 부품 편집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부품 편집 상태에서 새로 파트 만드는 거에서 아예 싹 빠져나와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절대 누르지 마세요. 파트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거 누르지 마세요. 자, 그러면 디자인 트리를 새로 만들어진 파트의 디자인 트리를 열어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 만들어진 파트의 정면 평면이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 위치하고 똑같죠? 아까 이야기했던 게 요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정면 평면, 파트의 정면 평면으로 이미 스케치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면의 수직 보기 한번 할게요. 스케치 상태 들어갔으니까 면의 수직 보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트를 설계하는데 이거 레이아웃을 잡아 놨으니까 우리는 이거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소 변환 요거 할 때 뭐부터 해 놓는 게 먼저 좋으냐? 어셈블리에서 작업해 놓은 요 스케치 선, 바깥의 선 있죠? 바깥의 선 찾았어요? 바깥의 선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체인 선택이에요. 요 선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체인 선택. 그럼 뭐예요? 레이아웃 잡아놓은 윤곽을 따는 거죠. 바깥 둘레를 따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요소 변환 잡으면 요렇게 레이아웃 잡아놓으면 바깥 테두리가 딱 따지죠? 새로 스케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 조건이 육면체 아이콘이 뜨면서 얘가 모서리에 인데 어셈블리에서 스케치한 선에 모서리를 그냥 딴 겁니다. 이런 설명이 뜨죠. 커서를 여기에 가져다 대면,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는 바로 돌출 보스 베이스 갈게요. 바로 가기 누른다고 했어요. 바로 가기 돌출 보스 베이스. 요거 싹 눌러 가지고, 자, 얘 높이는 어느 정도 가는 게 좋을까? 24 이상은 돼야 되죠. 아, 또 왜 24가 또 나와? 왜? 중심축으로부터 여기까지는 22였고 그거보다 2mm 두께 또 더해서 24 이상은 돼야지 이 Y방향으로, Z방향으로 이 두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24보다 좀 크게, 잠깐만. 커닝 좀 합시다. 절반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도 이 정도는 갔는데, 24로 그냥 갑시다. 24 베어링 하우징은 뭐 장치를 하나 더, 부품을 하나 더 달던가 뭐 그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24 뭐 파트를 편집해도 되니까, 마음에 안 들면 돌출 깊이 값은 조절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베이스 피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베이스 피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베이스 피처에서 보면은 보수 돌출 옆에 화살표 표시가 하나 떠 있죠. 이런 화살표 표시가 뜨는 것이 외부 참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외부 참조? 바깥에서 뭔가를 참고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에서 참고해 오고 있을까? 어셈블리의 스케치에서,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잡은 이 스케치에서 모서리 그것들을 요소 변환으로 딴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표식을 띄워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베이스 피처를 만들었으니까 파트 모드에서 설계할 때는 파트명을 바로 작성했죠. 역시 얘에서도 파트명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그 새로 만들어진 파트 2에서 파트 2 블라블라 요렇게 말 뜨는 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트 파일 이름, 파트 이름 변경, 또 까먹었네. 파트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가 있고, 그 밑에는 또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단계를 꼭 좀 먼저 하세요. 꼭 먼저 하세요. 파트 이름 바꾸기 할 때 이 파트 이름은 하우징이라고 작성을 할 거예요. 확장자는 됐고,
파일명은 하우징이라고만 작성을 할 거예요. 하우징. 마우스 우클릭해서 파트 이름 바꾸기 뜨죠? 여기에다가 하우징이라고 타이핑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뭐가 있어요? 파트 괄호 열고 외부 파일에 저장 있죠. 자, 요거 할 때는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어셈블리와 동일, 좌측 하단에 어셈블리와 동일이라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이 우측 하단에 있죠. 어셈블리가 저장된 경로가 그 기어박스라는 폴더잖아요. 그 어셈블리가 저장된 경로와 동일하게 이 파트 파일을 저장하겠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셈블리와 동일이면. 그래 놓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내기 할래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게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인. 괜히 또 내기 할래요 했나? 만원빵부터 할걸. 자, 그러면은 이게 저장된 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기어박스 이 폴더 안에 하우징이라는 파트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돼야 안심이에요. 오케이? 이거 안 하면은 정보가 날라가요. 물론 내부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이런 메시지는 뜨지만 베이스 피처를 일단 만들었으니까 이걸 먼저 저장해 놓기 제발. 오케이? 에?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그 트랜스미션 이거 작성할 때 여기 R 값은 안 줄 거예요. 요렇게 코너 R은 안 줄 거예요. 저스트하게 가는 거죠. 지금 거의 꽉 맞게 가는 겁니다. 거의 맞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R 값을 주면은 기어의 이빨하고 이게 부딪혀요. 이렇게를 부딪혀요. 필렛은 제외하고 바로 두께 값을 적용할 겁니다. 두께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피처 명령, 제발 피처 탭 누르세요. 부품 편집 누르지 마요. 피처 탭을 누른 상태에서 쉘을 쓸 겁니다. 쉘을 쓸 건데 쉘의 두께는 얼마로 간다? 그렇죠. 아까 열심히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2로 가고 제거될 면이 어느 거예요? 위에 면, 이게 제거될 면이죠. 제거될 면. 자, 피처 탭을 눌러서 쉘 합시다. 제거될 면 클릭해 놓고 두께는 2 미리 보기 체크해 놓고 미리 보기 표시 체크해 놓고 자, 그러면 이거 확인 눌러보면 두께 값이 딱 이렇게 생겼죠. 그죠? 위가 터지고. 오케이? 응? 석한씨 잘 됐어요? 자, 방금 전 시간에는 하우징을 설계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스케치를 어셈블리의 윗면에서 이렇게 스케치했죠. 그죠? 그래서 평면이 그 뭡니까?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이 이 레이아웃을 부품을 배치하고 한번 확인해 보기에 좋은 평면이라서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에다가 레이아웃을 그린 것이고, 여기서 레이아웃을 하나 더 하자면 이렇게 우측면 평면에다가 레이아웃 스케치를 하나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까지는 안 하고 지금 현재 하우징을 설계하는 중이니까, 하우징을 설계하는 거니까
여기서 요거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 축이 하우징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낑겨져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살을 덧대 놨을 거예요. 그리고 축이 조립될 구멍이 있는 거고요. 확인하셨나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요 측면에다가 스케치 평면을 잡아 가지고 축이 지나갈 구멍을 포함해서 살을 덧대 가지고 세워줄 거예요.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자, 요 면에 스케치 갑니다. 스케치 면에 수직 보기. 그런데 어디가 중심 위치인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원점에서 30 떨어져 있지 않았었나요? 중심축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살살 방향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요 원점 위치에서 중심축 그려진 게 이렇게 30 떨어진 게 디스플레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다시 면의 수직 보기. 그 위치를 확인했다면 이 원점 위치에서 30 떨어진 위치에 중심축이 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거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애죠.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축이 놓이는 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기어가 이렇게 조립이 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여유값 2를 주고 이끄더니 44파이였기 때문에 반지름이 22. 그래서 이걸 24로 돌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두께가 가만히 안 됐죠. 여유 간격은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게 24로 돌출한 거에다가 일단 서클을 하나 그려줍니다. 서클을 그려주는데 이 서클의 센터가 파트의 원점, 요게 디스플레이 되는 원점이 여기인데 어셈블리 원점하고 같은 자리에 파트의 원점이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트리의 원점을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디자인 트리의 원점을 1번 클릭하고 이 서클의 센터를 2번 다중 선택해서 얘네를 수평 구속을 줄게요. 파트의 디자인 트리에서 원점, 서클의 중심, 다중 선택해서 수평. 이해되셨죠? 파트의 원점에 대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지능형 치수를 넣는데 파트의 원점을 먼저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원줄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배치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자. 어차피 이 모서리에 맞추는 거니까 그래요. 자, 이 모서리를 클릭하고 서클의 센터를 다중 선택해서 일치 구속을 줄게요. 일치 구속. 이렇게 일치. 그럼 얘는 위치는 다 잡혔어요. 여기에 구멍이 무슨 구멍입니까? 이게 축이 들어갈 구멍이죠. 그죠? 축이 들어갈 구멍은 5파이예요. 근데 5파이로 해놓으면 just 하죠. 축하고 닿아요. 그 구멍하고가 닿아버려요.
그리고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 모서리에서 요 내측까지는 22밖에 안 돼서 이 위치가 참 틀렸다라는 부분이죠. 틀렸다라는 부분. 어디에서부터 제가 계산으로 보여주고 있나요? 바닥. 그죠? 쉘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 바닥 두께가 있죠? 바닥 두께 나타내는 거에서 여기까지가 22라는 이야기예요. 기어가 스치겠네요. 있거든 44짜리 기어가 이 위치에 조립되게 해 놓으면 요 바닥판하고 기어의 이 끝이 스치면서 부딪히겠죠? 긁어버리겠죠? 그러면 이 모서리의 일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확인이 됐으면 이렇게 살짝 띄워 놓고 이거 바깥에다가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동심으로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동심으로 원을 하나 더 그리는데 이거는 베어링보다만 크면 되겠어요. 베어링의 바깥 지름이 16파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그려주려고 하는 거는 베어링의 하우징 역할 하려는 피처를 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더 있어야 되겠죠. 반지름으로 2mm 더하면은 이거 그 뭡니까 20파이로 가면 되겠네요. 자, 요거 20파이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왜? 하우징 만들어야 되니까, 베어링에 하우징 만들어야 되니까 요렇게 두께도 가지면서, 그리고 요렇게도 돼야 되고, 그래서 20파이 요렇게 잡아놨는데, 문제는 제가 한 것처럼 해볼까요? 디스플레이 유형을 은선 표시로 바꿔보세요. 은선 표시. 나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아서 은선 표시 찾았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은선 표시. 자, 은선 표시하면은 지능형 치수할 때 이렇게 가려져 있는 모서리가 점선, 화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요 모서리를 첫 번째 클릭하고 요 원줄을 선택하면 센터 간격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기어의 반지름이 22니까 거기에다가 2mm 여유를 더 플러스 해 볼게요. 24죠? 그죠? 자, 요 모서리에서 내측 모서리 요거에서 원주까지를 24 요렇게 나오는 거죠. 내측 모서리 봤어요? 맞게 했죠? 맞게 하고 있는지 걱정이네. 자, 그러면은 요거 24로 갔을 때 이 모서리보다 5파이가 약간 교차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유 간격을 더 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플러스 2를 더 해봅시다. 26. 살짝 떴죠? 이러면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요거에 대해서 플러스 되는 피처를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제 뭐를 할까? 여기 밑에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 센터의 간격을 30으로 맞추겠죠. 자, 근데 그거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칭도 되겠지만 중심선 잡기가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서클 두 개를 다중 선택해 놨어요.
컨트롤 키에서 손을 아직 안 뗐습니다.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서클 두 개가 그대로 복사되죠? 자, 옆에 클릭해 놨고요. 안쪽에 있는 5파이 서클하고 요 서클하고는 동등이라는 크기가 같다는 구속이 들어가야 되죠? 바깥에도 역시 동등 구속을 따로 줄 거예요. 얘와 얘를 동등, 그리고 요것과 요것을 동등, 이렇게 이꼴 표시 뜨는 구속 조건이 있죠? 동등. 안쪽의 것도 서로 동등으로 구속 조건 입력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서클은 이미 내가 그릴 때 카피해서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심으로 아예 잡혀 있어요. 동심 구속을, 이 두 원을 동심 구속 따로 안 넣어도 괜찮아요. 너무 편해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필요한 거는 뭡니까? 이 서클의 센터하고 이 서클의 센터에 수직 구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세를 잡아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요 센터와 센터를 선택해서 수직. 그러면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이 원과 원의 센터 간격이 얼마? 네, 요게 30이 되면 돼요. 이제 30이 되고, 자, 이제 디스플레이 유형은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피처를 만들면 이게 너무 약해요. 그죠? 왜? 토끼 귀처럼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힘 가거나 이렇게 힘 가면 이게 2mm 두께밖에 안 되니까 똑똑 부러지겠죠? 그죠? 살을 붙여 놓는 게 좋겠어요. 살을 붙여 놓기 위해서 선 그리기 이용해서 4분점에서 4분점까지 선 그리기 탄젠트 뜨겠죠? 자, 요렇게 선 그리기 체인 끝. 자, 이번에는 어떻게 선을 그릴 거냐면 요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2번 대충 요렇게 선을 그려 놓고 이 선을 또 이제 서클에다가 구속을 하겠어요. 꼭지점 대충 요렇게 선 그려 놓고, 자, 원과 선을 같이 선택해서 뭐? 탄젠트예요. 탄젠트. 그러면 여기 선의 끝점이 삐져나갔죠? 원으로부터 빠져나와 있어요? 요거하고 원하고 선택해서 무슨 구속? 일치. 됐나요? 지금 했나 보구만. 한 박자 늦었어요? 한참 기다렸는데? 어? 네, 반대쪽도 똑같이 할 건데 잠깐 이거 대칭 갈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좀 대칭을 갈 건데 뭐를 하나 더 따가지고 대칭하고 할 거냐면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하고, 자, 스케치에서 중심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대칭의 기준을 잡을 건데 여기 모서리의 중간점 첫 번째로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점은 대충 이렇게 잡아가지고 중심선 하나 그려 놓으면 이 모서리가 대칭의 기준이 되기에 딱 좋은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요 중심선 그리기 할 때 제일 이쪽에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 해서 두 번째 점 대충 찍었고요. 요거 해놨으면 이 선과 중심선을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 넘길 수 있는 거죠? 현중 오케이? 그래서 선 그리기 안 한 거예요. 자, 넘겼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정리한다?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 이용해서 요렇게 원호를 지우고 요렇게 원호를 지우고 건들면 죽어. 되죠? 그죠? 힘들어서 그러나 다들 기운이 없네. 잠깐. 나만 이거 에러가 떴나요? 여러분도 다 에러 떴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수정하는 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대칭으로 갔는데 그럼 나랑 뭔가 차이가 있게 갔겠네.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에러 안 떴어요? 그럼 다행. 자, 만일에 에러가 뜬 사람은 동등구석 저는 요거를 클릭해서 한번 지워 볼 거예요. 동등도 아니었네. 이거는 아니고. 위치 정보를 이것도 아니고. 요 조건을 자, 요거 고칩시다. 탄젠트는 그대로 써야 되고 대칭 기준선의 첫 번째 점을 모서리로 잡았죠. 모서리의 중간점으로 잡았었죠. 모서리의 중간점 구속을 지우고 요 선분의 대가 요 점을 요 선분의 중간점으로 구속을 바꿀게요. 그렇게 해볼게요. 요거 클릭해서 요 선분의 중간점 요렇게 바꾸니까 문제는 없죠.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선만 더 추가하면 이거를 돌출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 선만 더 추가하면 돌출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모서리는 요소 변환으로 따도 되고 그냥 선으로 스케치해도 돼요. 두 가지 다 하셔도 돼요. 저는 뭐 그냥 선 그리기 갈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돌출 보스 베이스를 갈 건데 얘는 돌출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바로가기 돌출 보스 베이스 이 방향 아니죠. 어느 방향? 방향 뒤집기 반대 방향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자, 두께는 알고 있지만 이거 옵션 뭐로 하는 게 좋을까? 곡면까지로 해서 이 내측에 면이 있죠. 안쪽에 면이 있죠. 거기까지만 돌출하면 되겠죠. 왜 요렇게 하느냐? 내가 설계 변경을 할 때 판의 두께를 돌출 보스에 베이스한 판의 두께를 변경할 때도 있겠죠. 설계 변경하느라고. 그죠? 그런 면에서 곡면까지로 잡아 놓는 게 두고두고 정신 건강에 좋아요. 요런 경우는.
자, 그래서 곡면까지로 잡아놓고 내측면까지 이렇게 선택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추가됐어요. 이게 더 강도가 괜찮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편 여기에도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대칭복사를 쓰는 게 좋겠죠. 어느 거? 제발 피처 탭을 누르세요. 피처 탭을 눌러 가지고 대칭복사를 갈 거예요. 대칭복사를 가는데 파트의 어느 면을 기준으로 우측면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복사 가야 되겠죠. 이거는 요렇게 우리가 세팅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원점의 위치가 여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파트의 우측면 평면이 딱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피처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맞아요. 저랑 똑같아요. 석한 씨는 다르겠지? 가운데에 있는 면이 다르겠지? 요거를 잘 찾아야 되고, 그러고 대칭복사할 피처를 보수돌출 2 요렇게 잡아주면 요거 넘어가죠. 아이고, 곡면까지 했더니 이렇게 되네. 쏘리. 잠깐. 자, 이거 보수돌출에서 면까지 갔었는데 이거를 블라인드 형태의 2mm로 바꿉시다. 이게 에러가 날 수가 있었다. 자, 뭐를 바꿨냐면요, 보수돌출 2 요거 블라인드 형태로 바꿨고, 깊이값 2로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돌출하는 거로 바꾸면 대칭복사도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게 될 거예요. 요렇게만 두께 2 적용하는 거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이거를 돌출 요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B 뭐예요? 재생성이고 세이브 한번 해주고 자, 또 그거를 내가 또 그냥 갈 뻔했네. 축은 어차피 뭐에 낑겨질 겁니까? 베어링에 낑겨지죠. 그러면은 내가 보수돌출 2에서 스케치한 5는 축이 안 돌게 하겠네? 맞아요? 이 구멍 크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빼먹고 갈 뻔했네. 뭡니까? 피처 명령을 디자인 트리에서 피처 명령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스케치에 사용한 치수들 다 뜨죠. 요럴 때 이 치수 숫자 5 요거 클릭하고 여유있게 유격을 줄까? 7로 갑시다. 7파이로 바꿨어요. 7파이로 바꾸니까 구멍이 더 커졌죠. 그러면 여기 5파이짜리 축을 꽂더라도 반지름으로 1mm 이렇게 유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 축을 잡아주는 거는 625 베어링이 잡아줄 거기 때문에 여기 구멍은 크게 해 놓는 게 나아요. 단 베어링이 빠지지 않게만 그렇게 잡아 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해 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그 컨트롤 B 재생성하고 저장 가는데, 자, 오늘은 그 좀 빠듯해서 시간이 빠듯해서 여기에서 하우징의 설계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어링 하우징도 더 그려야 되는데, 베어링이 조립될 하우징을 더 그려야 되는데, 시간상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화면 우측에 파트 편집이란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에 좌측 상단에는 부품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둘 다 같은 기능이에요. 내가 이 부품을 설계하는 거를 종료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요거 눌러놔도 아무 문제 없고요. 내일 얘를 또 클릭해 가지고 파트 편집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부품명이 파란 색깔로 바뀌고 얘를 편집 모드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까지 요렇게 해 놓고 어셈블리 모드 저장 한번 해볼까? 모드 저장 한번 싹 눌러봐요. 근데 내부 아이디 저장한다 이런 메시지 뜨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맞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를 외부 파일 저장 안 했으면 내부 아이디 임시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오케이? 이 파트 파일을 만들고 베이스 피처 만들자마자 뭐 하자고 했어요? 파트 이름 바꾸기 하고 파트 괄호 열고 외부에 저장 괄호 닫고 그거 했죠. 그거를 했기 때문에 모두 저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오늘 만족스럽게 가야 되니까 부품 삽입부터 일단 해 놓을게요. 컨트롤 E 단축키 컨트롤 E 부품 삽입이죠? 부품 삽입하는데 그럼 부품 삽입 눌러요. 부품 삽입 눌러가지고 뭐 연다? 스퍼기어 EM10T 요거 열을게요. 열어서 메이트 참조라는 거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메이트 참조라는 거를 활용하는데 파트를 열었더니 기어를 열었더니 요렇게 생겼죠? 요거를 커서로 이 원통 면이에요. 커서로 원통 면 근처에 가져다 대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원통 두 개가 이렇게 연관되는 아이콘이 떠요. 이게 메이트 리퍼런스 적당한 친구 찾기가 됐습니다. 요런 이야기예요. 자, 커서를 이렇게 됐죠? 아이콘 떴죠? 요럴 때 클릭해 보세요. 무슨 메이트가 바로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편하게 조립하라고 툴박스에서 기어 꺼냈을 경우 메이트 리퍼런스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해됐나요? 확인. 자, 확인해 놓고 모면 기어의 이빨면을 클릭해서 나는 요렇게 여기 놓는 거 맞던가? 첫 번째 거니까 이거지. 이건데 메이트 된 방향만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어셈블리의 디자인 트리에서 스퍼기어 EM10T에 보면은 메이트 위치라는 게 있죠. 메이트 위치 트리를 열면 동심이라는 제약 조건이 메이트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피처 편집으로 편집을 할게요. 피처 편집.
자, 이거에서 뭐를 하나 더 조절하는 게 맞냐면 밑에 동심 요거 밑에 메이트 맞춤이 있죠. 왼쪽에 있는 메이트 맞춤 버튼을 클릭해 봐요. 얘가 뒤집어질 거예요. 요렇게 뒤집어졌어요. 됐어요. 메이트 맞춤 요거 눌렀죠. 맨 처음부터 저렇게 원래 돼 있었을 때는 아,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바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확인 눌러 놓고 한 번 더 확인 눌러 놓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놓고 두 번째 기어하고 조립할 때 두 번째 기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거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기어를 만들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이쪽으로 놓여 있어야, 허브가 이쪽으로 놓여 있어야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만 제가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맞춰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기어를 열어 볼게요. 이수 많은 거 20T 요거도 여는데 허브가 이쪽이네 나는. 오케이. 이 상태에서 메이트 리퍼런스 역시 맞추기 위해서 이 원통 면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댑니다. 동심 떴죠? 아, 근데 허브가 나도 이쪽으로 됐네? 또 이렇게 됐네? 여기 메이트 맞춤 뒤집기 버튼 있죠? 요거 싹 뒤집어주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자, 이렇게 됐으면 확인. 동심 들어갔고, 이 면 아무거나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놓으면 돼요. 하우징 안쪽으로 당겨만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눈이 아프니까 어셈블리의 스케치는, 저는 어셈블리의 스케치는 숨기기 해놨습니다. 숨기기. 자, 여러분 내일 요런 거 할 건데요. 일단 메이트가 어느 정도 되면 요런 거 할 건데, 뭐냐면은 한번 미리 보세요. 요런 거를 이렇게 해놓고, 표준 메이트가 아니고 기계 메이트로 가서, 기계 메이트라는 거로 가서 기계 메이트의 기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 기어의 PCD와 요거의 PCD를 선택해 주면 요것이 뭡니까? 20대 40 이렇게 떠요. PCD 값이 바로 떠요. 이게 되면은, 자, 뭐냐면 이 기어를 돌리면 서로 맞물리면서 이쪽 메이트가 안 잡혀 있구나. 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내일 어떤 메이트를 할 거냐, 기어의 이빨들이 투스컷이라는 스케치를 사실 켜는 건데요. 기어마다 스케치 중에 기어마다 투스컷의 스케치가 켜져 있는데, 이거를 나는 켜놓고 메이트 할 때 활용을 해요. 그렇게 해주면은 기어 메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 기어의 이빨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작동하는 거를 구동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동해 볼 수도 있어요. 내일은 요런 것까지 좀 하기 위해서 축부터 부지런히 좀 조립할 거고요. 베어링 하우징도 좀 잡아 놓고 그럴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기어들을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재생성, 저장,
모두 저장.